이렇게 제 얘기 들으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제가 제목을 이렇게까지 정할 생각이 없었는데 굉장히 좀 후킹이 되는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기대에 좀 미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은 얘기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 소개에 대해서 그렇게 준비를 안 해왔는데 간단히 어떤 일을 했는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저는 서울대학교 HCI 연구실이라는 곳에서 석사 생활을 하다가 친구 꼬임에 넘어가서 스타트업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울트라 캡숑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그 안에서 대표 역할을 하다가 카카오에 인수가 되어서 카카오에서 또 생활을 좀 했고, 또 카카오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근질거려서 또 42 컴퍼니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친구들하고 다시 나와서 인도 시장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도전을 하다가 지금 버즈빌에 인수가 되면서 버즈빌에서 치프 아키텍트라는 역할을 맡아서 열심히 버즈빌을 성장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뭐 얘기를 좀 더 진행하기 앞서서 사실 제가 여러분을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은데 혹시 지금 오신 분들 중에서 스타트업을 차려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을 좀 갖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좀 거수 한 번만 해볼까요? 맞네요. 굉장히 많으시네요. 지금 이분들 중에서 스타트업에 조인할 생각도 좀 있다. 조인할 분들도 많군요. 스타트업 뭔지 모르겠고 지금 밥 먹으러 왔다는 없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심 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 하나씩 좀 풀어볼게요. 일단 스타트업에 대해서 이미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가볍게 넘어가 볼게요. 스타트업의 정의를 찾아보면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모호해요. 어떤 사람들은 스타트업을 신생기업이다라고 정의하기도 하고요. 벤처랑 다를 게 없다. 사람 수가 몇 명이냐, 시장이 얼마나 크냐, 확장 가능성이 얼마나 있냐, 이런 다양한 것들로 정의를 하긴 하는데 무엇 하나 쉽게 딱 정의 내리지 못하는 게 스타트업인 것 같아요. 간혹 옛날에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장사랑 스타트업의 차이가 뭔지 아느냐.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는 스케일러빌리티로 얘기를 나오죠. 근데 요새 들으면 그것도 아니에요. 스타트업계에서 도전하시는 분들이 요식업계로도 굉장히 많이 흘러갔거든요. 그래서 어떤 매장을 열고 하는데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빠르게 시도하고 거기서 배우고 다시 또 다른 시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 그 요식업계의 매장 이게 매장이 몇 개 있다 이런 것들도 더 이상 스타트업을 가르는 그 기준이 된 게 아닌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스타트업이 어떤 정의를 갖고 있냐라기보다는 우리가 스타트업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럼 스타트업의 정의는 됐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지금 오신 분들도 다 스타트업에 관심 있다고 하셨으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스타트업을 왜 할까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 때문에 스타트업 하지 말아라. 그러면 못 버틴다. 저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돈이 없을 때, 이게 성장할 때는 아무런 걱정이 안 돼요. 모든 스타트업, 모든 도전이 성장하고 잘 될 때는 서로 간에 문제도 없고 너무 다 좋아요. 돈 때문에 시작했어도 이건 다 너무 좋아요. 근데 스타트업이 어느 순간 기울어지거나 어려움이 있다. 그럴 때 정말 버티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겪어보니까 제가 한 반년 이상 급여를 못 받으면서 저희가 사무실도 없고 정말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명확하고 우리가 잘하는 게 뭐고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 때 그걸 버틸 수 있는 힘들이 오는데, 돈만으로 하면은 실제로 그 순간에서 이 길은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서 빠르게 접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실제로 거기에서 기회가 있을지라도. 근데 또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돈이라는 걸 떼놓고 살겠어요. 자본주의 사대에. 장인 정신은 경제학의 논리를 이긴 적이 없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장인 정신,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진짜 이걸 너무 잘 만들 거야라는 마음 너무 좋고요. 저도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그걸로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경제학의 논리로 설득을 해야 돼요. 도대체 스타트업을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왜 하고 있을까? 이게 옛날에는 제조업 시대에는 뭔가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거를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사용자 조사 다 해가지고 뭔가 공장 라인 하나 만들어서 제품을 딱 냈는데 이걸 사람들이 안 좋아해. 그럼 공장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조심스럽게 더 많은 사람들이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훨씬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디지털 시대가 되고 4차 산업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빠르게 실패하고 거기서 배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스타트업의 90%는 망한다. 지금 실제로 그래요. 90% 사업은 망하고 10%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VC든 엔젤 투자자든 이렇게 돈을 놓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게 실제 시장에서 우리 시대에서 훨씬 전반적으로 성공 사례가 많아지기 때문인 거예요. 제조업처럼 차근차근 하는 그 성공 사례보다 이렇게 90%가 실패하더라도 빠르게 시도하고 거기서 배워 나가는 게 전체 투자 대비 수익률이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예전에 한 5년 전, 3년 전만 해도 정말 뭔가 스타트업 하려고 하면 배수진 치고 인생을 다 걸었어야 됐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망했어요. 왜 연대보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지금은 정말 많이 없어졌지만 스타트업이건 그때 벤처 때 망하면 그거 개인이 다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도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실패한 사람들이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성공해야지 그 시장 자체가 크니까. 그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성공해야 자기도 돈을 버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된 거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아니어도 내가 정말 사명감이 너무 넘쳐나거나 아니면 나는 너무 정말 이건 도박이야, 내 인생을 걸 거야라고 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도 이 스타트업 업계에 뛰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어엿이 이제 커리어 패스로 자리 잡기 시작한 순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스타트업을 하실 때도 여러 마인드나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해 나가실 건데 이게 그냥 완전 도전, 도박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시대적인 흐름이 스타트업이 사업에 더 맞게 더 많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흘러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모인 거고 돈도 모이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트업이 여러분한테 얘기해주지 않았던 것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뻔한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공감하지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감안해서 좀 들어주시고요.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 개발자로서 여기 대부분 개발자신가요? 개발자 아니신 분? 네, 몇 분 계시네요. 그러면 일단 좀 더 개발자로서 얘기를 해볼게요. 개발자로서 스타트업에 조인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자유로운 문화 때문에 내가 조인하고 싶다. 나는 스타트업이 너무 자유로워서. 한 분도 없네. 몇 분 계시네요. 몇 분 있고 나는 여기 투자 대비 정말 내가 대박을 치려고 스타트업에서 대박을 치려고 한다. 네, 몇 분 계시고 그러면 또 그런 것도 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내가 진짜 내가 이걸 하고 싶었는데 딴 데 가면 못 할 것 같아. 그래서 스타트업을 할 거야. 네, 다 간혹 종종 있고요. 요 얘기 먼저 해볼게요. 자유로운 문화. 스타트업 하시면 생각나는 것들 있죠. 이미지들. 맥주 마시고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사람들하고 네트워킹하고 왜 디지털 노마드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발리에서 해변에서 노트북 딱 펼치고 서핑하다가 돌아와서 컴퓨터 하고 일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그런 삶이 진짜로 돼요. 저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두 번의 창업과 두 번의 엑싯을 겪으면서 미국에서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네트워킹하면서 맥주 마시고 파티하면서 일해보기도 했고요. 진짜 인도 가서 인도에서 그 공기가 정말 안 좋아요. 세계에서 제일 안 좋은 데가 인도 델리거든요. 거기에서 스타트업 생활하면서 개발하고 인도 사람들이랑 일하고 그리고 발리 가서 진짜 놀면서 일해보기도 했어요. 정말 그 코워킹 스페이스 중에 후붓이라고 되게 유명한 지역이 있거든요. 디지털 노마드 하면은 이제 각 국가별로 혹은 국가 중에서 어떤 도시별로 디지털 노마드 하기 되게 좋은 데들이 나와요. 그런데 와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막 영감 받으면서 일하면 너무 즐거워요. 전 여전히 이 삶이 너무 즐겁고 앞으로도 추구할 제 라이프 스타일이긴 한데요. 이게 모든 스타트업에서 가능할 거냐?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아닐 거예요. 이게 특히나 그래도 글로벌 기업이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인도에서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 나라에서 사업을 할 거면 정말 그 나라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걸 굉장히 뼈저리게 느꼈어요. 생각보다 많은 리스크는 뭔가 틀어졌을 때가 아니라 어떤 시점에 그 결정을 해서 그 변화를 이뤄내지 못했을 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그 나라에 가서 살았을 때의 그 속도와
결정의 순간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어쨌건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사업을 하는 곳이라면은 그래도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쪽방에서 그죠? 아니면 뭐 조그만한 사무실에서 모여가지고 정말 밤낮 없이 일하면서 할 거예요. 뭐 자유로운 뭐 공간에서 일하고 뭐 이런 거 정말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추구를 하고 있죠. 그거 말고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 좋은 문화라고 자유로운 문화라고 하는 게 수평적인 문화, 스타트업 하면 생각나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수평적인 문화가 정말 좋은 거고 그걸로써 우리가 많은 결정들을 내리게 될 건데 이게 3명, 5명, 10명까지는 뭐 수평적인 문화로 수평적인 의사결정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100명 됐다고 봅시다. 여러분 만장일치로 어떤 일들을 해놓을 수 없을 거예요. 10명에서도 만장일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수직적인 어느 정도의 수직성이 있는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해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평적인 문화와 수직적인 의사결정을 혼동해요. 그 두 개가 서로 상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근데 어쨌건 이게 사이즈가 커지면서 스타트업이 성장하다 보니까 수직적인 의사결정의 어떤 시스템들을 가져가게 되고 그 사이에서 수평적인 문화가 흩어지기도 되게 많아요. 또 뭐 언제건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다. 내가 어느 일하고 싶은 데서 일할 수 있다. 또 스타트업으로 많이 상상하시는데 그 배달의 민족의 유명한 말 다들 아시나요? 8시 1분은 8시가 아니다. 그죠? 그것도 스타트업마다 엄청 달라요. 그리고 리더십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스타트업이 다 서번트 리더십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리더십 중에 독재 리더십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야 너네 나만 따라와. 내가 하는 대로만 하면 돼. 너 언제까지 요거 만들고 너는 이거 시킨 것만 다 하면 우리 완전 성공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이 스타트업을 이끌어 나갈 때 그게 또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지금 뭐 나는 자율이 너무 좋아 그런 거 너무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걸 정말 잘하시는 분을 만나면 이게 속된 말로 저희는 뽕 맞는다고 표현하거든요. 그 스타트업 뽕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 좋아요. 이 사람 말만 들으면 다 될 것 같고 막 성공할 것 같고 그래서 성공하면 그 기분도 너무 좋고 그 사람 기준으로 더 드라이브해서 나가는 거예요. 스타트업은 비정형이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성공 사례, 성공 방정식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자유로운 문화 절대로 모든 스타트업이 다 유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거를 위해서 스타트업을 한다고 하신다면 그거에 맞는 스타트업을 차리거나 아니면 거기에 조인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이 자유로운 문화가 성과를 만들지 못하면 유지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스타트업도 돈이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결국 성과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로 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스타트업에 조인하면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다고 들었어요. 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스타트업에 조인하면 많은 걸 배울 수 있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네. 실제로 스타트업에 조인하면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 있는데 저는 이 전후 관계가 조금 잘못 알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배울 수 있는, 잘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스타트업에 조인을 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요거를 스테이지를 조금 나눠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얼리 스테이지의 스타트업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아예 처음 막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이런 시장도 알고 이 시장에서 이 아이디어가 있어. 이 시장에서 이 아이디어라면 이렇게 잘 될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멤버를 모아요. 여기 대부분 개발자시니까 이제 CTO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을 찾아야 돼요? 일단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구현해줄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있겠어요? 그걸 다 경험해보고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될 거잖아요. 이게 대기업이건 다른 스타트업이건 중견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건 그 사람이 와서 같이 이걸 꿈을 이뤄주면 좋은데 근데 못 데려줬잖아요. 항상 모든 스타트업 하려는 사람들이 개발자 기근에 시달려요. 여기 이렇게 훌륭한 개발자들이 많은데도 항상 개발자는 부족하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가진 게 없으니까. 그죠? 가진 건 비전 말고 없으니까. 서로의 기대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새로 시작하려고 하시는 얼리 스테이지 분들은 내가 그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없으니 나와 같이 성장해서 같이 나아갈 사람을 찾게 될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이 학점이 좋네. 교수님 수업을 잘 들어가지고 뭔가 공부를 잘하네. 하니까 그 사람이랑 같이 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가르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같이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스스로 배워야 되거든요. 어떤 걸 개발할 때 이 사람이 배워서 할 수 있겠다 없겠다를 판단하지
이 사람이 현재 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즉 얼리 스테이지에 조인하는 개발자들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배울지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거를 판별하는 거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뭐 학부 시절에 다른 프로젝트를 해봤다. 뭐 깃허브를 좀 운영하고 오픈소스 커밋을 좀 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 했다. 그러면 좀 보이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럼 얼리 스테이지는 그렇다 치고 이제 저희 버즈윌 같은 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된 한 100명 가까이 되는 사이즈의 스타트업을 생각을 해볼게요. 지원자가 있어요. 어떤 지원자는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학교 선생님, 그 교수님 수업 잘 들어서 학점이 어느 정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 좋은데 이 사람이 따로 다른 걸 한 건 없어요. 다른 분은 학점이 이분보다는 좀 낮긴 한데 오픈소스 커미터고 뭔가 자기가 배워가지고 블로그도 하고 뭐 유튜브도 하고 막 이런 분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뽑겠어요? 스타트업에서는 이 사람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조금 100명 정도 되면 당연히 그 사람을 좀 어느 정도 리드해줄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한테 기대하는 건 자기가 스스로 일을 만들고 거기서 필요한 기술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선 두 번째 사람을 뽑겠죠.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이번 주 주말에 태풍과 함께 제주도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대학교 친구들하고 있었는데 제 친구들은 뭐 네이버랑 삼성 이런 대기업 쪽에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야 그거 대기업도 똑같다. 야 뭐 대기업도 당연히 자기가 다 잘하는 사람 뭐 하지 뭐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 하는데 그거 맞죠. 좋은 인재는 대기업이건 스타트업이건 다 좋아할 거예요. 다 좋은 채용이에요. 근데 요거를 조금 틀어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갭을 늘려볼게요. 교수님 말을 더 잘 들어서 막 학점이 너무 좋아요. 근데 굉장히 소극적이야. 내가 막 하려고 하는 의도는 별로 없어요. 근데 가르쳐주면 너무 잘 배워. 이런 분들은 대기업에 가면 굉장히 성장이 빠를 수 있어요. 대기업 시스템의 기본은 이 사람이 빠졌을 때 다른 사람이 끼워 넣어줘도 이게 잘 돌아가는 구조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들을 전체를 운영하고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굉장히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본 시스템은 그거예요. 한 사람 없어진다고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고 가르쳐준 거 학습 능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을 선호하죠. 근데 스타트업은 아까 말했지만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요. 대신에 사수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오픈 커뮤니티에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책을 통해서 배우고 깃허브를 통해서 배우고 오픈소스를 통해서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중견 기업에서도 저희 버즈윌 같은 곳에서도 없어요. 이렇게 둘 중에서는 자기가 배울 줄 아는 사람들만 조인을 해요. 그러면 아까랑 뭐 뒤랑 그 연결해 보면 아까 맨 처음 했던 얘기가 나오는 거죠. 결국에는 스스로 배울 줄 아는 사람들이 스타트업에 와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빨라서 옆에서 보면 스타트업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걸 배우는구나라고 하는데 스타트업에 조인하시려면 일단 지금부터라도 스스로 배우는 방법을 좀 터득하셔야 될 거예요. 네. 최근은 아니고 제가 작년쯤에 요새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버즈윌도 크게 확장을 하려다 보니까 지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지원자 인터뷰를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 그 한 작년쯤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시기가 있었어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데 서버 엔지니어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지원하셨는데 뭔가 아쉬워요. 아까 그 상황이랑 비슷해요. 이분이 그래도 프로그래밍 하실 줄 알아요. 그리고 뭔가를 시키거나 뭔가 인입을 하면 어떤 업무를 인입을 하면 그걸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분이 스스로 배우는 능력이나 주도적인 면은 좀 부족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좀 고민이 된다라고 대표님하고 같이 좀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좀 고민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표님이 하는 얘기가 나도 자기도 이렇게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자기는 어느 정도 기준이 좀 생겼대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한테 자극이 되는 사람인가. 네. 무슨 소리냐면 어떤 사람이 왔다고 볼게요. 그 사람이 그냥 회사의 성장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채용한다? 아닐 거예요. 회사의 성장과 내 성장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막 오픈소스 커밋하고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쳐요. 내가 옆에 있으면 그래 잘한다 그렇게 회사가 성장하지 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나도 공부할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 컨퍼런스에 발표할 수 있지? 그러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워 나갈 거예요. 결국 자극이 되는 사람을 채용해라라는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았고 여러분한테 바라고 싶은 건 자극이 되는 사람이 되어서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자극이 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느 조직에 모여 있는지를 좀 많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조금 해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당장 슈퍼맨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스타트업 회사는 여러분이 슈퍼맨이라고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변에 그런 회사들 많이 있죠. 기술력이 너무 좋아. 우리 회사 막 카이스트 석사, 뭐 서울대 박사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우리 능력 엄청 많아. 그래서 막 기사 내고 뭐 페이스북에 올리고 막 뻥 주입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슈퍼맨일까요? 아닐 거예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회사는 그 사람들이 슈퍼맨이라고 홍보를 하고요. 여러분한테도 그 멤버들한테도 슈퍼맨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면 박수를 치고 역시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건데 여러분이라 한 거예요. 진짜 너무 멋있다. 우리 팀 짱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슈퍼맨이 되길 기대할 거예요. 그렇게 많은 걸 배워서 슈퍼맨이 되기를. 근데 아직 슈퍼맨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그 사실을 알려주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슈퍼맨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대신 진짜 슈퍼맨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럼 뒤에서 생각할 거예요. 슈퍼맨은 아니었나 봐. 그리고 스타트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슈퍼맨이 아닌 대우를 하겠죠. 그 사람한테 슈퍼맨이 더 되길 기대하지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주입받는 거에 그 뽕 맞고 난 정말 슈퍼맨이야 하고 안주하면 그러면 거기서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 팀 멤버들은 여러분이 부족한 점을 잘 지적해주지 않을 거예요. 대표님이 너는 슈퍼맨 아니니까 빨리 슈퍼맨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회사의 가치를 높여주니까요. 슈퍼맨이어야 가치를 높여주니까요.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에 조인하시거나 스타트업을 차리시거나 같이 코파운딩을 하시더라도 항상 유념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주변에서 나를 칭찬해도 난 아직 배울 게 많다.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게 사실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논지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비슷하네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스타트업에 리스크가 있잖아요. 스타트업에 조인하거나 아니면 스타트업을 시작했을 때 리스크. 뭐가 있을까요? 혹시 뭐 생각나시는 거 있을까요? 스타트업의 리스크. 여기서 뭔가 얘기하기는 좀 부끄럽겠죠? 보통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스타트업의 리스크? 실패하는 거. 그렇잖아요. 스타트업을 했는데 망하면 어떡하지? 그럼 내 인생 어떡하지? 내 젊으면 어떡하지? 나 군대 가야 되는데. 그 스타트업의 리스크 아까 말씀드렸죠. 90%는 실패해요. 사업의 90%는 실패하고 10%는 성장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시장이 커져가고 있어요. 그 90% 실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잠깐 틀어서 볼까요? 뭐냐면 그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그 실패한 사람들이 현명하게 실패해서 다시 도전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돈을 벌거든. 전체 시장이 커져야지. 전체 시장이 계속 성장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멤버로서 스타트업 멤버로서는 어떻게 될까요? 실패는 여러분의 개인의 리스크가 아니에요. 이게 물론 실패 진짜 힘들어요. 그 아까 말씀했던 그 굶고 사무실 없고 정말 그런 물리적인 것도 있지만 멘탈이 엄청 흔들리거든요. 사업이 실패할 때는 친구 사이 관계나 멤버 사이 관계도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진짜 힘든 거를 겪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스타트업이 될 건데 그럼에도 그건 진짜 리스크가 아니에요. 진짜 리스크는 정체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스타트업을 시작하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당연히 익스포넨셜한 그래프를 그리면 너무 좋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 로그 그래프를 그려요. 어떤 시점에서 좀 스태그네이트가 돼요. 근데 그때 운 좋게도 아니 뭐 좋게도 다행히도 BEP를 살짝 넘었다. 이러면 거기에서 변화가 더뎌지죠. 쉽지 않을 거잖아요. 나 지금 월급도 들어와. 회사에도 조금씩이지만 돈이 좀 쌓여가고 있어. 근데 여기 우리가 아직 성장하지 못하니까 지금 있는 것보다 한번 피봇을 해서 뭔가를 해야 돼라는 결정을 내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그래도 좋은 상태일 수 있어요. 보통은 BEP를 못 넘은 상태에서 이 상태가 돼요. 투자 자금은 조금씩 깎이는데 그렇다고 현재 갖고 있는 거를 버리면서 뭔가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생각보다 매몰 비용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뭐 BEP를 넘었다고 칠게요.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그래도 급여 들어오고 회사가 조금씩 돈 쌓이는데 뭐 좀 천천히 갈 수 있지. 이게 뭐가 문제야? 여러분의 시간이 문제예요. 여러분이 그냥 어느 정도에서 안주하자고 스타트업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성장을 꿈꾸면서 하시는 거잖아요. 빌 게이츠도 지금 그 빌 게이츠도 몇 분 단위로 스케줄을 짜고 그걸 지킨다 그래요. 왜냐면 시간이 유일하게 살 수 없는 자원이라서. 여러분의 시간이 정말 중요하고요. 스타트업에서 가장 위험한 건 정체예요. 그게 시간의 낭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스타트업을 하셨을 때도 어느 상태에서 머무른다는 생각이 딱 드셨을 때 스스로 자각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이런 리스크나 어떤 뭔가 위험성이나 어려움에도 저는 여전히 스타트업이 굉장히 좋고요. 2번의 스타트업을 했지만 지금 버즈빌도 여전히 스타트업으로서 굉장히 성장해 나가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스타트업 업계에서 있을 것 같아요. 그 장점들 하나하나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아시는 얘기들일 거예요. 대기업 친구들 만났다 그랬잖아요. 생각보다 어려워하는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기의 3년 뒤가 어떨지를 아는 거예요. 내 사수를 보면 3년 뒤가 보이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내가 바랄 수 있는 보상은 어떤 건지, 그렇게 해가지고 3년, 5년, 10년 뒤가 어떻게 될지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뭔가 자아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도 분명히 사람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이는 일 말고 보이지 않는 일을 위해서 회사 끝나고 나서 취미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재테크를 준비한다거나 노후 생활을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 계획을 세우기도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같은 라인 안에 있는 거예요. 요게 간혹 사람이 좀 간사한 게 사실 행복은 상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고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건데 나랑 시작점이 비슷한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좀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나랑 같이 시작했는데 재테크 잘해가지고 뭔가 돈을 많이 벌었어? 갑자기 뭐 집을 샀는데 집이 막 올랐어? 나 불행해. 쟤는 나보다 조금 늦게 했는데 승진이 좀 빨랐네? 나 불행해. 이런 비교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게 사람한테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스스로 안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근데 반면에 스타트업은 비정형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삶의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의 멘탈을 굉장히 지켜주거든요. 또 다른 스타트업이 어떤 성공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부럽죠. 당연히 부럽고 우리도 빨리 그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같은 선상에서 시작했는데 왜 쟤네는 됐는데 나는 안 되지? 난 불행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각자의 다른 도전을 하고 있고 다른 삶을 살고 있고 다른 시작점과 다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비교 불가능한 거 이게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과거랑 미래 중에 어떤 게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뭐 이거는 뭐 설문조사까지는 안 할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했을 때 당연히 과거가 나한테 많이 미치지. 내가 경험해온 것들을 바탕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머신러닝도 그 데이터 가지고 하는 거 사람이라고 당연히 과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회사 안에서 들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금요일 밤이에요. 난 야근을 하고 있어. 근데 다음 주는 휴가예요. 내일 당장 발리로 떠나요. 여러분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난 지금 금요일 밤에 야근해도 너무 행복해요. 근데 휴가 끝나기 전날이에요. 난 발리 바닷가에 있는데 힘들어. 그렇잖아요? 네. 사람은 생각보다 미래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네.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여러분한테 좀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스타트업에 조인했을 땐 그 미래를 바라면서 살 수 있는 그 미래로부터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아까 했던 거에 조금 연장선인데 물론 성장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성장을 잘하는 사람들의 한계점은 어느 조직에 가나 없어요. 계속 커질 수 있죠. 누구든 계속 커질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스타트업에서의 성장 가능성, 그 성장 가능성의 그 고점이 훨씬 높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기업에 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대기업에 가면 아까 말씀드렸죠. 시스템에서 요거를 빼내면 딴 사람 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 딱 처음에 갔을 땐 그 시스템을 배워요. 그러면 그게 체계화되어 있겠죠.
그러면 초반에 배울 것들이 워낙 딱 있어요. 그럼 초반에 성장이 빠르죠. 아, 요거 배우는 거 교과서대로 딱 하고 요거 하고 요런 일들만 하면 되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죠. 근데 계속 그것만 할 수가 있을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수준의 레벨이 되면 스스로 좀 배워야 되고 새로운 걸 시도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되면 굉장히 좁은 분야에 깊게 들어가게 돼요. 뭐 박사 졸업하시고 가게 되면 처음부터 굉장히 깊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장점이 분명히 있죠. 대치 불가능성을 만들 수도 있고 굉장히 장점들이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스펙트럼이 넓어지지 못하니까 본인 스스로 커리어의 변화를 만들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기계과 생각을 해볼게요. 옛날에는 배를 한두 사람이 만들 수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뭐 지금도 한두 사람이 만들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큰 조직이 있고 그 배의 각 파트들을 다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스타트업이 되면서 IT로 오면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뭔가 서비스를 만들고 갑자기 출시해가지고 막 대박도 내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대기업에 가면 그 배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요게 좀 다른 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공부를 새로 해야 되거나 하는데, 아까 매몰 비용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걸 내려놓고 딴 걸 공부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스타트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울 줄 아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조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넓고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움의 범위가 좀 넓죠. 그 각 분야에 비해서 좁진 않더라도. 근데 그걸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배우는 걸 배워요. 자기가 어디서 정보를 찾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이거를 트라이 앤 에러를 캐치할 수 있는지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 속도가 훨씬 더 많아지고요, 빨라지고요. 이후에 어느 조직에 무슨 일을 하던 굉장히 쉽게 적응해가지고 배워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좀 더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자기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능성, 성장 가능성이 무한하다라는 게 하나고요. 나머지 하나는 돈인데, 여러분 이게 보통 대기업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급여예요. 그렇죠? 대기업에서 급여 많이 주고 삼성 막 PS 50% 나오니 어쩌니 요새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대기업이 많이 가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나오는데 스타트업 업계 자체가 성행하고 있고 그쪽에 관심이 모이고 돈도 몰리고 있어요. 90%가 실패해도 10% 성공을 하기 위해서 정말 사명감 갖고 파운더가 아닌 사람들도 이쪽으로 많이 조인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사람들의 급여도 같이 올라가요. 대기업 못지 않아요. 요새 스타트업.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파운딩을 할 수도 있고 파운딩을 아니라 조인을 할 때도 있는데, 일단 금전적으로 당장 받는 것도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근데 그거 말고도 다른 부분이 있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 읽어보신 분 있나요? 네, 유명한 책이니까 또 몇 분 읽어보셨고요. 거기에서 나온 얘기도 실제로 그러니까 높은 학력을 가지고 일을 정말 열심히 해서 높은 급여를 받았을 때 여러분이 금전적인 자유를 보장해주지는 못해요. 네, 그건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금전적인 자유를 보장받는 게. 근데 거기에서는 그래서 더 투자를 하고 새로운 도전들을 하는 걸 많이 강조를 하죠. 그리고 또 알렉스 베커라는 미국의 그 좀 어린 나이에 스타트업 몇 개를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번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책을 썼는데 The 10 Pillars of Wealth라는 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부자가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10가지 방법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제목이 좀 조야하기는 한데 거기에서도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 여러분이 도전하지 않았을 때 리스크, 그게 가장 위험하다. 대기업에 갔을 때 정말 여러분이 안정적이냐, 이게 급여가 높은 것도 있지만 안정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대기업을 선택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진짜 그게 안정적일까요? 거기서 나온 예시 하나를 좀 임시로 드리면, 여러분의 급여가 2억이라고 볼게요. 여러분의 연봉이 2억이에요. 그걸로 40년 일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대충 80억 정도 나오잖아요. 뭐 굉장히 많은 부분 쓰겠지만 일단 80억 벌었다고 칠게요. 뭐 해서 20억 정도 쓰고 한 60억 남았다고 칠게요. 이게 제가 근거는 모르겠지만 63억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 63억이 넘어가면 그 재산이 더 많은 게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대요. 내가 살 수 있는 거 어차피 다 사는 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라서 63억 이상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하니까, 그 정도 되면 그래, 뭐 대기업에서 2억 받으면 2억 연봉 2억 받으면서 40년 일하면 그때쯤 되면 어느 정도 부를 잃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금전적인 자유를 잃었다. 그럼 이게 정말 안정일까요? 그게 하기 위해서 수반되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그 기업이 40년 유지돼야 돼요. 그리고 그 40년 기업이 유지되는 동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도 유지가 되거나 성장돼야 돼요. 사실 성장하지 못하면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장해야 되죠. 그 40년 동안 성장하면서 그 사업에서 여러분의 능력이 꼭 필요해야 돼요. 뭐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걸 대체할 수 있으면 그것도 안 되겠죠. 그리고 그 기술이 필요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사람한테 밀리면 안 돼요. 여전히 굉장히 많은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걸 다 해치고 나가야 되는 건데 스타트업이든 아니면 다른 도전이든 간에 굉장히 도전을 많이 함으로써 자기가 그거에 대한 성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률을 높이는 거 이런 것들이 대기업 못지않게 그 둘 다 어차피 안정적인 거 아니고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실제로 시대가 좀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트업계도 커리어 패스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는 그냥 리스크를 안고 간다라는 마인드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현재 사회에 맞게 내가 도전하고 싶은 걸 한다라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줄여보면 성장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스타트업이건 아니건.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배우겠다라는 마인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액션을 취하셔야 돼요. 인터뷰 오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어요. 깃허브 관리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최근에 조인하신 분 중에는 고등학교 3학년이 저희 버즈빌에 조인을 했거든요. 아직 졸업도 안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 자기가 찾아서 막 하면서 심지어 뭐 파이콘 이런 데 컨퍼런스에서 발표도 하고요. 최근에 일본에서 열린 파이콘 자기 보겠다고 사비 들어서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자기가 뭔가 영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성장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스타트업이든 뭐든 다 같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했죠? 질문을 받기 전에 그 혹시 지금 점심 때 오셨던 분 있나요? 점심 때 오셨던 분 있군요. 그러면 좀 짧게 저희 회사 그래도 회사 홍보, 회사 얘기 조금만 하고서 바로 좀 끝낼게요. 길지 않을 거예요. 저는 버즈빌에서 왔고요. 요건 저희 버즈빌 홈페이지예요. 여러분 버즈빌 하면은 잠금하면 서비스를 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혹은 저희 홈페이지를 예전 홈페이지를 보시거나 아니면 기사들을 봐도 잠금하면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의 비전은 Spread Rewards Spark Engagement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잠금화면을 넘어서서 광고 업계에서 뭔가를 이뤄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도전들을 할 때 IT 서비스를 할 때 모바일이든 웹이든 그 IT 안에서 뭔가 서비스를 만들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안에서 돈 벌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몇 개 없어요. 카테고리를 나누면 뭐 있을까요? 물건 파는 거, 커머스, 그죠? 그리고 뭐 디지털 구매하는 거, 컨텐츠를 산다거나 서브스크라이브를 한다거나 뭐 웹툰 보는데 돈을 쓴다거나. 그리고 뭐 있을까요? 광고밖에 없어요. 지금 그 세 개 축이 전체를 만들고 있고요. 보면 정말 네로라 하는 대기업들, 그러니까 정말 큰 미국의 엄청 기업들도 거기도 다 광고업으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애드몹이라는 애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고요. 페이스북도 페이스북 어디언스 네트워크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페이스북 안에서 보는 광고들도 사실은 페이스북 광고만 나오지도 않아요. 인모비 뭐 다른 애드 네트워크들에 대한 광고 소싱한 걸 여러분한테 맞게 보여주는 거죠. 광고 업계가 굉장히 넓고요. 광고주들도 이만큼 있고 퍼블리셔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지면도 이만큼 있고 그 안에서 사람은 훨씬 더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광고 효율이 완전히 달라져요. 즉 그 시장의 그 에코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광고 사용자가 누군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고 사용자 정보를 잘 모아서 그걸 잘 분석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면에 어떤 광고가 좋니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한 다음에 어떤 것들을 주는 게 지금 더 클릭 확률을 더 높일까라고 하는 그 엔진 쪽도
머신러닝 기술을 포함한 굉장히 다양한 추천 기술들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게 광범위한 부분의 광고업계가 있고 그 광고업계에서 각 분야들만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저희가 직접 갖고 있는 지면도 있고 파트너십을 통해서 저희 다른 여러분 뭐 보시면 L포인트나 아니면 OK 캐시백 이런 데들도 저희 파트너사거든요. 포인트를 갖고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의 잠금화면 말고 앱 안에 있는 네이티브 광고라고 부르거든요. 컨텐츠 사이사이에 광고가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까지도 저희 지면으로 갖고 있고요. 저희가 광고주 이만큼 모아서 그 데이터 이만큼 모은 다음에 그 안에서 똑똑하게 추천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광고 시스템인데 두 번째가 이제 그 사용자 활성을 우리가 더 이끌어낸다인 거잖아요. 저희가 여기다가 하나를 더 끼얹은 거예요. 리워드라는 걸 끼얹은 건데 백화점에 셔틀버스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백화점 셔틀버스는 무료잖아요. 걔네는 왜 무료일까요? 사람들을 백화점에 데려다 놓으니까 물건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셔틀버스 돈을 안 받고 일단 데려다 놓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리워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광고를 봤는데 내가 당장 이 광고가 이거 클릭할 정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클릭해서 일단 데려다 놓으니까 거기엔 좀 더 많은 정보와 후킹할 수 있는 이미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컨버전 레이트, 그러니까 광고 참여율이 훨씬 높아진 거예요. 이게 기존에는 요 세 번째 건데 편견이 있었어요. 보상을 주는 게 이게 어떻게 된 제대로 된 광고냐? 사람이 관심 있어서 클릭해야지 광고지. 이건 편법이다. 이거는 프로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그런 챌린지가 여전히 있어요. 그럼에도 저희는 이 리워드 아까 그 이론을 바탕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로아스라고 부르거든요. Return over Ad Spending. 그러니까 광고 금액 대비 얼마나 매출이 일어났는가 뭐 이런 것들을 수치를 저희가 실험을 해봤더니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잠금 화면에만 대응을 하고 있다가 이거를 전체 지면 그리고 애드 네트워크라는 부분들이 있고 앞에 애드 익스체인지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열린 지면에 우리 광고를 보이면서 더 많은 효율을 내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당연하게도 리워드도 얼마나 똑똑하게 주느냐가 중요할 거잖아요. 얘 살 것 같아라고 하는 애한테 좀 더 줘야죠. 네. 그런 고민들과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버즈빌이라는 회사는 이것만 그냥 말씀드리면 대략 감이 오실 것 같아서 저희 코어 밸류는 자율, 소통, 불굴, 성장입니다. 저희가 이걸 코어 밸류로 갖고 있고 이걸 위해서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 문화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정하는 목표 이런 것들을 정하고 있고요. 저희 버즈빌리안의 인재상인데요. 액션 테이커, 팀 플레이어, 셀프 리더, 그리고 패스트 러너, 프로블럼 솔버 이렇게 있습니다. 대충 단어들만 보면은 감이 오실 거라서 간단히 넘어갈게요. 저희가 이런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요거는 개발자분들이 많이 오실 거라서 그냥 간단하게 공유드린 건데 저희가 아직 완료가 안 돼서 이거를 완벽하게 퍼블리시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갔을 때 링크가 없는데 dev.buzzbill.com이라는 사이트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 스택 그리고 버즈빌이 더 나아가야 하는 방향으로서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와서 한번 살펴보시면 저희가 뭐 gRPC라던가 API First Approach 같은 부분들 그리고 멀티 모듈 모노리포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을 연구하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버즈빌이고요.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저희 조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Q&A 시간 가질 건데요. 저희 짧게 쉬는 시간 가질 건데 앞전에 등록하셨을 때 포스트잇 하나씩 받으셨죠. 버즈빌에서 직접 준비를 해주신 건데 거기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작성을 하셔서 저쪽에 붙여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손 들고 질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7시까지만 쉬는 시간 가지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Q&A 시간을 앉아서 해주셔도 돼요. 아니요, 안 가시면 안 돼요. 7시부터 네, 지금부터 Q&A 할 건데 이제 정말 질문하실 분들만 남아 있는 것 같네요. 네. 사적인 질문인 것 아, 괜찮습니다. 네. 같아요. 네. 네. 네, 이제 Q&A 시작할 텐데 저희 사전에 그 등록하실 때 질문 받은 것도 같이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붙여주신거나 아니면 손 들고 말씀을 하셔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네요. 네. 뭐 여기 적어주셨나요? 몇 개 안 돼서 그냥 빠르게 다 해볼게요. 좋은 스타트업을 알아보는 방법. 와, 좋은 스타트업이요. 사실 여러분은 좋은 스타트업이 여러분을 알아봐야 되거든요. 훌륭한 인재들이고 제 주변에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개발자를 구하는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서 좋은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바라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나는 돈 벌어야 돼, 진짜 사업성을 볼 거야 라고 하시면 그런 스타트업이 좋은 거고요. 좀 더 자유롭고 내가 정말 자율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스타트업을 찾으셔야 되고, 그거는 사실 대표나 아니면 문화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보면 나와요. 네. 그리고 좋은 스타트업 버즈빌 오세요. 버즈빌 좋은 스타트업입니다. 네. 저희 그 컬처북이나 이런 거 운영하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홈페이지나 이런데 어떤 정보들이 올라와 있는지가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랬던 스타트업이 실패했을 때 그 이후 커리어는 어떻게 되나요? 경력 인정? 네, 인정됩니다. 네, 인정되고요.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두 번째 시도에 그 기존 걸 봐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두 번째 스타트업을 시작했잖아요. 첫 번째 스타트업이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카카오에 인수가 됐는데 그때 카카오에 인수가 되고 나서 한 몇 년 있다가 나왔어요. 다시 스타트업을 하기 위해서. 그럼 제가 다른 스타트업을 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버즈빌에 이제 조인하게 됐잖아요. 근데 버즈빌에 조인하게 됐을 때 다른 딜들도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얘네 인수되면 또 몇 년 뒤 나가겠는데? 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카카오에 인수되고 나서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가 있었는데 진짜 비전하고 미션을 완벽하게 같이 뭉치지 않으면 이게 같이 성장할 수 없겠구나. 너무 아쉬워요. 카카오에 있는 동안 뭔가 덜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 커리어는 전혀 걱정하실 건 없고 그걸 바탕으로 배운 것들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 그거는 충분히 다 인정이 될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실수를 두 번 했거나 실패를 두 번 했으면 그 낙인, 그 시각을 지우는 게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잘하시는 게 좋다. 네, 실패 할 거면 현명하게 하고 안 하면 좋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나와서 직접 CEO를 하시기도 하셨는데 버즈빌이라는 회사에 조인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좋은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여기 계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했던 저희 회사가 버즈빌에 인수되면서 그러면서 조인하게 된 거긴 하거든요. 근데 좀 전에 했던 얘기가 사실 답이 될 것 같아요. 저희 멤버 조인하게 됐을 때 저희 기존 멤버들하고도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런 얘기 했어요. 그때 멤버들이 거의 카카오에 조인했을 때 그 멤버랑 거의 같거든요. 근데 진짜 그 실수 똑같이 반복할 거면 안 하는 게 낫다. 그냥 폐업하자. 진짜로 버즈빌의 성장을 믿고 우리가 비전 미션 다 맞춘다고 생각하고 가자. 그걸 바탕으로 조인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전에 했던 그 시행착오 때문에 실제로 지금 조인한 멤버들 다 버즈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면서 같이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조인하게 된 이유는 버즈빌의 비전과 미션이 저희 기존 회사도 맞았고요. 결국 계약이라는 거 저희가 인수되는 입장이긴 했지만 결국 계약은 상호 관계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공감했기 때문에 조인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함께 스타트업을 시작할 사람을 찾을 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저희 뒤에 대표님 계신데 아까 점심 런치톡에서 하신 얘기 제가 영상으로 봤거든요. 제가 좀 늦게 와서 근데 그 얘기 있더라고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저는 물론 그냥 뭐 조금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초반에 정말 잘 맞는 사람, 같이 비전이 맞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생각해야 되는 부분, 그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거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내가 지금 같이 생각하는 그 비전을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냐. 저는 요 정도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하려다가 안 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익스퍼트 비기너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게 생각보다 스타트업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 지원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꽤 있어요. 스타트업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와서 이 사람 뭐 자기가 뭔가 한 것도 있고 굉장히 잘하는 사람일 것 같아 봤는데 스타트업을 하면서 서비스를 한두 개 만들어 봤고 거기에 갇힌 거예요. 스스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내가 현재까지 만들어 놓은 서비스를 바탕으로 다른 걸 할 때도 나는 다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하는 것들을 보면 이게 올바른 방법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뭐 구조가 더 좋거나 코드가 더 깔끔하거나 더 유연한 상황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문제가 발생할 것들이 많아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안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용어 중에 뭐 익스퍼트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비기너 있고 익스퍼트 있고 그 다음에 레벨들이 이제 용어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 실력은 이제 살짝 비기너를 넘어섰는데 스스로는 익스퍼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회사 전반적으로 흔들어낼 수 있어요. 버즈빌의 치프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로서 지금 자리에 계시기까지 여러 과정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중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얘기를 듣고 싶어 질문했습니다. 실패 극복이요? 다양한 실패들이 있었거든요. 다양한 실패들이 있었는데 사업 실패도 그렇고 어떤 서비스 실패도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그 전에 울트라 캡션이라는 회사를 했을 때 회사의 아이덴티티가 명확하진 않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가 있진 않았고 우리는 서비스를 하고 싶다를 접근하다 보니까 소개팅 서비스도 좀 이르지만 그때 했었고 다이어트 서비스도 했었고 정말 많은 서비스들을 개발했었어요. 근데 그것 중에 뭐 잘 되는 것도 있고 성장 그래프를 만들기도 했지만 돈을 못 버는 서비스들도 있고 접은 서비스도 꽤 많았죠. 근데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를 했을 때 너무 좌절하고 그냥 무너져 버리지 않으려고 팀원들하고 굉장히 많이 좀 붙어 있었어요. 저희가 한 4년 가까이 합숙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극복한 이야기를 한다면 제 팀원들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잘 맞는 사람들이 끈끈하게 계속 붙어 있었기 때문에. 네. 개발과 기획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발자로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기획이라는 책임은 어떻게 맡겨지나요? 네. 그 사전 질문 받았을 때 그런 질문 하나 있었거든요. 개발자로서 기획자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요? 이거 좀 애매한 거예요. 기획자가 발전인 건가? 그래서 스타트업을 하면서 각각의 역할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스타트업이 아니어도 각자의 역할들이 있을 건데 저는 정말로 기획하는데 자기가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기도 한데 이프 카카오 혹시 참여하신 분 있나요? 최근에 카카오에서 컨퍼런스 했을 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디지털 시대로 가면서 아예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뭐 은행 쪽도 내가 은행이다가 아니라 나는 IT 기업인데 돈을 갖고 사는 IT 기업이다라고 내세우는 기업이 있을 정도로 아예 사용자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고요. 카카오가 모바일 퍼스트를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이끌어냈어요. 기존에 있던 사업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전에 있던 사업을 홈페이지 만들거나 그냥 기존에 있던 사업을 앱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앱으로 시작하는 서비스를 새로 만든다고 접근을 한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했을 때 누가 가장 많은 시각을 그걸 보게 될까요? 첫 번째 사용자는 개발자예요. 여러분이 만들면서 첫 번째 사용자가 되는 건데 사람들을 보다 보면 개발자 우리 주변에서도 개발을 하다 보면 시킨 것들만 딱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에서 기획에 구멍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구멍에 생기는 걸 내가 볼 땐 이렇게 하면 로그인 요거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그거를 직접 고쳐서 그것까지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거를 그 기획자 PM하고 같이 얘기해가지고 개선해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결국 서비스가 어떻게 나갈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시각이, 개발자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거를 뭐 문서화를 잘하니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니 이거 다 부수적인 거고요. 정말 내가 서비스를 만들 때 그냥 개발만 한다라고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서비스가 어떻게 굴러가야 되는구나라는 걸 인지하고서 진행하셔야 그게 뭐 기획자로 직군이 되건 뭐가 되건 상관없이 여러분의 시각이 서비스에 녹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처음 스타트업에 뛰어든 과정이 궁금합니다. 제가 울트라 캡숑에서 대표 역할을 하긴 했는데 제가 먼저 시작한 스타트업은 아니었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원에서 석사 생활을 이제 반년 정도, 그 전에 인턴까지 한 1년 정도 하고 있었는데 제 동아리가 있었어요. 와플 스튜디오라는 서울대학교 개발 동아리인데 거기에 있던 친구들 몇 명이 스타트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단하다. 난 원래 석사 갈 거였어서. 근데 그 친구들이 저 석사 가기 전에 한번 꼬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교수님이랑 얘기 다 돼 있었죠. 그래서 아니야, 나는 공부해야 될 것 같아. 나 원래 공부하려고 학교 온 거야. 근데 한 반년쯤 지났는데 제가 논문 딱 내려고 했던 거가 밀렸어요. 비슷한 게 나왔거든. 네. 그래서 우리 좀 더 해보자 하면서 그래도 반년 준비했는데 논문이 한번 밀리니까 기운이 싹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친구들이 했던 스타트업, 거기에 울트라 캡숑 스타트업에서 2억을 투자받았대요. 대학원생이잖아요. 제 급여 30만 원, 50만 원 이런데 2억? 나한테 2억을 주면 뭐든 할 수 있겠는데? 그때 조인했죠. 저는 굉장히 속물적으로 돈 때문에 조인했어요. 그 돈 있으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딱 조인하면서 교수님 찾아가가지고 교수님, 저 이런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요거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1년만 도전해보고 좀 하다가 안 되면 휴학하고 하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저희 교수님이 되게 좋거든요. 지금 거기 도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마인드로 가냐. 올 생각 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안 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이렇게 한 10년 가까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금전적인 부분을 물어봐 주셨는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스테이지나 방향이 달라요. 저는 제가 했던 기존의 멤버들 중에서 그 금전적으로 이걸 잘 땡겨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비전 제시나 뭐 이런 분이 있어서 결국 그 사람의 주변 네트워크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거든요. 사실 저는 그게 좋다고 보진 않는데 어쨌건 기회가 생겨야 뭐라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의 전략 중에 초반에 정말 우리는 린하게 가자. 그래서 투자도 안 받고 우리 그냥 급여도 안 받고 라면 먹으면서 조금 하자라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분이 일단 돈을 땡겨요. 그리고 스케일을 만들어요. 그럼 그 스케일을 만들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서비스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뭐 아까 말했듯이 되게 비정형이라서 제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네요. 아이디어 구체화는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정말 페이스북도 막 뜬 시기였어서 그런 뭔가 체계적인 방법론들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진짜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구체화 방법론, 애자일 방법론 이런 것들 되게 많으니까요. 자기에 맞는 방법을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질문은 다 했고 혹시 더 추가적인 질문 있을까요? 손 들고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네, 마이크 드릴게요. 네, 좋은 얘기 감사드립니다. 저 그 스타트업에서 특허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이제 누군가 또 카피캣처럼 빠르게 따라올 수가 있잖아요. 그 따라오는 것뿐만 아니라 넘어설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럴 때 이제 특허가 그 좋은 방어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요거는 저보다 뒤에 계신 저희 대표님이 얘기 잘하실 것 같은데 있죠. 버즈빌이 그걸로 특허 방어했습니다. 저희 잠금하면 SDK로 파트너사에게 제공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특허를 냈었고 그 특허로 다른 업체가 이 시장에 뛰어드는 부분을 막았어요.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특허를 내놓고 그 다음에 특허가 등록이 되면 그때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는 방식인 건가요? 그러지 않은 걸로 알고 있긴 한데요. 네, 뭐 자세한 얘기는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 특허가 저희가 아까 또 특허 소송이 있어가지고 점심 때 발표하고 특허법원에 가서 소송하고 다시 왔는데 네. 그 특허는 방어막의 역할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공격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업자들이 우리의 서비스를 하려고 할 때 그때 못하게 하는 역할을 뭐 할 수는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들을 공격해서 아예 서비스를 내리게 하는 건 어려운데 그들이 우리한테 또 특허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들의 특허로 우리를 못하게 할 때 그때 저희가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일종의 합의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이거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우리도 인정해달라 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방어막 역할은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아까 B2C로 점심 때 이제 B2C 서비스 케이스 슬라이드 같은 모델이 아니라 B2B로 간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광고 효율을 높이려고 하면 그 유저의 프로파일이 되게 좋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OK 캐시백 같은 데는 50대, 40, 50대 주부들이 많거든요. 뭐 L포인트에는 30, 40대 주부들이 많고 독자적인 허니 스크린이나 케이스 슬라이드라는 앱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유저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붙여주는 B2B 모델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고 특허를 처음에 합숙할 때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일단 특허가 등록되는 데는 1년 넘게 걸리기 때문에 출원해놓고 바로 서비스를 런칭했고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동안에 이제 1년 정도 흘러가면서 특허가 등록이 되면 또 중간에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충 사업이 이렇게 갈 거야라고 특허 내놓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계속 변화가 되잖아요. 변화가 됐을 때 계속 정정을 하면서 맞춰가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허 소송 쪽은 말씀을 드리면 옐로우 모바일이라는 회사 쿠차가 저희랑 3개월 동안 협의를 하다가 뒤에서 따로 만들었어요. 잠금하면 서비스를. 근데 일단 3개월 동안 저희 정보를 너무 많이 빼간 거예요. 이게 너무 괘씸해서 이제 소송을 하게 됐었고 그 소송을 PR을 또 잘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비즈니스는 저희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브랜드 각인을 시키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허만으로 우리가 모든 걸 막을 수 있어. 우리만 할 수 있어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다른 데서 우리한테 특허 공격을 했을 때 방어막으로 쓰면서 동시에 소송 같은 게 붙으면 오히려 PR로서 그 우리의 기술을 브랜딩하는 데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실 때는 출원을 하시고 등록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조금 늦지 않나. 그래서 일단 사업을 하면서 조금씩 정정을 해가면서 등록을 만드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특허 출원은 핵심 특허인 경우에는 해외 저희가 이제 그 PCT 출원한 다음에 30개국에 지금 이제 장가하면 특허 같은 건 등록이 돼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한 건 내는데 보통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30개국을 유지하려고 하면 꽤 큰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전략적으로 잘 고민해서 진행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그 버즈빌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아주 초기 스타트업 단계에서 초기 리워드 제공이나 초기 광고주 유치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앞에 있는 게 낫겠는데. 그 질문이 초기 유저에 대한 니치였나요? 한 번 더 요약해 주시면. 초기에 유저를 유입한다든지 아니면 리워드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뭐 광고주를 유치한다든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가 궁금해요. 네. 일단 유저 쪽에서는 그 점심 때도 잠시 말씀드리겠는데 유저 쪽은 리워드나 아니면 기프티콘 이런 데 관심 있는 유저들을 이제 블로그나 카페 같은 데서 다 긁었어요. 그래서 블로그의 뒤에 있는 주소를 메일로 변환하면 또 메일 같은 거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보내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고 실제 뭐 광고 같은 것도 이제 타겟팅을 잘 해서 이제 알리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캐시 슬라이드하고 저희가 경쟁 관계였기 때문에 뭐 경쟁사 유저 뺏어오기 뭐 이런 거에 대한 다양한 전략들을 이제 실행을 했었습니다. 광고 영업은 처음에 앱이 나오기 전에 영업은 대표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일즈 매니저가 직접 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때 아까 점심 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을 빛낸 30대 기업을 저희가 마음대로 선정해서 200군데 메일을 보내서 무료 광고 기회를 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농심이 그걸 덥석 물어가지고
이제 그 농심을 기반으로 뭐 레드불을 영업하고 소비재 영업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뻗어 나가는 식으로 영업을 했었고, 파트너 제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진짜 운이 좀 따라야 되는 부분인데 그 사업을 좀 하다 보니까 OK 캐시백이나 뭐 라인이나 이런 데 이제 좀 아시는 선배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씩 계셨어요. 그러면 이제 평소에 한 번씩 찾아봬요. 뭐 음료수 하나 들고. 그래서 뭐 그 선배님 제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조언을 듣고 싶다 이런 걸로 이제 이런 핑계로 평소에 관계를 만들어 두고 이제 뭔가 한번 카드를 써야 된다, 이번에 딜을 만들어야 된다 하면 이제 형님 선배님 찾아가서 이번에 이런 딜을 좀 해야 되는데 그 키맨이 누구냐, 그러니까 사실 제휴는 핵심적으로 키맨이 누구냐를 따는 게, 그러니까 키맨이 아닌 분을 막 10번 뚫는 것보다 그 한 명을 뚫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내부에 그런 분들을 확인을 해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평소에 선배 관리를 좀 해놓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심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제휴해야 되는 회사를 갈까 우리 회사로 올까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휴 회사에 심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을 통해서 제휴를 하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까지 해서도 딜을 만들기도 합니다. 네, 그 별거 아닌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뭐 방금 버즈비를 한번 깔아보니까 로그인하는 방식이 페이스북 로그인을 하거나 이메일로 로그인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웹앱을 한번 만들어 볼 때는 사용자 권한을 얻을 때, 그러니까 사용자 정보를 어디가에서 이제 얻어올 때 카카오톡으로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버즈비에서는 왜 카카오톡을 쓰지 않는지, 좀 약간 그 내부에 뭔가 원인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 허니 스크린을 만들 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B2B 사업을 메인으로 하다 보니까 허니 스크린 자체 유저를 엄청나게 늘리는 데는 큰 의미를 두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세계 각국에, 예를 들면 일본에서의 그 ARPU는 얼마, 인당 이제 벌어다 주는 매출이 얼마이며 리텐션이 얼마가 나오느냐, 뭐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 알프가 얼마고 인당 뭐 그 리텐션이 얼마가 나오느냐, 이런 지표를 글로벌리 보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췄었고, 이제 이 플랫폼 허니스크린 자체는 이제 일종의 글로벌 원빌드를 지향하면서 저희가 좀 만들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국의 유저를 얻기 위해서 뭐 카카오톡에 들어가면 훨씬 더 좋긴 할 텐데, 초반에 이제 만들 때 이제 그런 쪽에 글로벌을 보면서 이제 좀 집중했던 부분들이 있고, 지금 현재도 아무래도 B2B 서비스를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에 좀 많이 역할을 치중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현재 빠져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서비스를 한다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손을 없으세요? 없으실까요? 네. 네. 그럼 오늘 스타트업팅 버즈빌과 함께한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투자 같은 걸 이제 받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이제 투자를 그 받을 때 레벨이 스타트마다 다를 텐데, 근데 이제 투자를 해주는 쪽에서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이제 그쪽에서 바라는 게 있을 텐데, 근데 잘 모르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제 그쪽이 계약서 내미는 대로 사인해버릴 수가 있는데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다든지, 좀 이런 거는 꼭 잘 봐야 된다, 이런 게 있으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걸로 좀 데여가지고 네,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잘 보신다고 몰라요. 네, 그거 정말 문서 다 읽어도 실제로 이게 그냥 뭐 내미는 입장에서 이거 보통 이렇게 다 합니다라고 하면은 믿는 거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처음에 하실 때는 특히나 더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조심하시는 게, 본인이 그냥 잘 읽고서 해결한다기보다는 뭐 좀 투자를 할 수 있다면 법률 자문을 좀 구한다거나 했으면 좋겠고, 그냥
스탠스만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 세부적인 법률 사항에서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일단 던져요. 좀 악덕에 나가면, 그러니까 조금 못된 투자자들은 조금 안 좋은 거를 일단 던져요. 왜냐하면 서로 리뷰를 하기 때문에 지적해 주겠지라고 던져요. 근데 그 지적 안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보통 받으면 이거 저희 템플릿입니다 하고 받으면은 그럼 이대로 가면 되겠구나 하고서 좀 가볍게 볼 거잖아요. 고친다는 마인드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이면 스타트업들 중에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냥 그 연속 창업한 분들을 이렇게 멘토로 조인을 시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주식의 굉장히 작은 분량이지만 투자자 소개나 이런 걸 해달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카카오에 계신 분이라든지 뭐 카카오 엑시스를 했다든지 뭐 이런 좀 이미 창업가로서 유명하신 분을 몇 분을 섭외해서 발을 담그게 합니다. 그래서 파운더가 되면 부탁하기가 좋아요. 그냥 막 뭐 아는 형이라고 부탁하는 것보다 이제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돼서 투자 받을 때 가장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심사위원한테 메일 보내면 답장이 많이 안 오거든요. 근데 저명한 또는 인지도가 있는 분이 대표를 소개하거나 뭐 상무급을 소개해서 딜이 진행되면 투자 받을 확률이 한 몇 배는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뭐 선배라든지 또는 그런 분이 있다면 초기에 굉장히 작은 지분이어도 의미 있는 그냥 그분을 발을 담그게 한 다음에 이분을 통해서 그런 네트워크를 끌어당기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그 리딩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5군데 투자한다 했을 때 그 계약서를 주도적으로 쓰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웬만하면 좀 그 퀄리티 있는 곳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얼리 스테이지에서는 뭐 보넨젤스라든지 뭐 그 아니면 조금 더 커지면은 뭐 소프트뱅크나 알토스 이런 회사들이 아무래도 그 좀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이 리딩을 쓰게끔 하시면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돈만 투자하는 투자사들이 한국에는 아직까지 VC들이 대부분인데 그들 창업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아까 그 정말 이게 힘들다고 했잖아요. 외롭거든요. 대표나 파운더들이 외로운데 그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별로 없어요. 가족들하고 얘기할 수도 없고,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야 너 돈 벌었다고 막 뭐 이런 나한테 이런 얘기하냐 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같이 창업하는 창업가들끼리는 조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행사를 하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투자자들이 뭐 아까 말씀드린 좀 그런 곳들인데, 그런 데를 웬만하면 끼우시면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 지난번 스타트업 투자사가 보낸젤스였는데 정말 추천드립니다. 너무 정말 잘해주시고, 굉장히 방금 말씀해주신 것들 다 지원 잘해주시고 계속 팔로우업 해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어려울 때도 굉장히 많은 대응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대표님께 연락 드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